예, 안녕하십니까. 애트리의 정현규고요. 제목은 IoT 시대의 5G 이동통신인데 거기 그 프로그램에는 센서 뭐라고 나와 있죠. 근데 사실은 제목하고는 관계없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박진영 원장님이 SKT의 그 5G 서비스 관점으로 봤다면은 저는 5G 이동통신의 기술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센서나 이런 건 관계없고요. 그 제목이 이제 IoT 시대의 5G 이동통신인데 들어가기 전에 5G 옛날에 이제 4G나 3G나 4G 그러면은 다 이동통신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 뒷말을 안 해도 3G 그럼 3G 이동통신, 4G 이동통신. 그런데 5G는 이동통신이 아닙니다. 사실은 5G는 everything입니다. 따라서 5G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G 중에서도 이동통신에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IoT 때문에 그 5G라는 것이 통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디바이스들이 통신 영역으로 넘어옴으로 해서 그 5G가 바라보는 어떤 마켓이나 이런 어떤 전반적인 사이즈가 엄청나게 늘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야, 세탁기가 통신을 할 필요가 있느냐? 물어보면 지금은 이제 대답들을 하는데 세탁기가 통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탁기가 스마트 그리드하고 연결을 하죠. 그러니까 세탁기가 꼭 사용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세탁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럼 몇 시에 하라고 세팅을 해놓는 게 아니라 전기값이 가장 싼 시간에 세탁을 하면 되죠. 그게 뭐 그럼 그 시간이 정해져 있냐? 세탁기가 스마트 그리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 이번 주에 오늘 또는 내일 주중에 가장 싼 전력대가 어디냐? 물론 이제 소리 나면 시끄러우니까 12시부터 4시까지만 피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한다면 세탁기는 스마트 그리드 연결해가지고 그거를 통신을 해서 알을 필요가 있고 거기에 관련되어 그 세탁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사용자한테 알려주죠. 그럼 실제로 세탁기는 스마트 그리드하고 앱을 통해 가지고 스마트폰이랑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와이파이를 이용하든 블루투스를 하든 통신을 하게 됩니다. 자, 세탁기가 통신을 하게 됨으로 해서 통신의 영역이냐 이게 세탁기의 영역이냐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인가요? 올해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MWC 갔더니 이케아에서 침대를 파는데 그 삼성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케아 침대하고 삼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케아가 침대 옆에다가 무선 충전기를 옵션으로 해갖고 팔고 싶은데 무선 충전에 관련된 표준이 예를 들어서 양대 표준이 있다 그러면 삼성 갤럭시 그때 S6였을 겁니다. 아마 S6가 서포트하는 그런 그 충전 장치를 이케아 그 가구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가구하고 예를 들면 모바일 폰하고의 어떤 그런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지금 IoT는 5G에서 가장 돈이 보이는 그런 쪽이 아닌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어떤 쪽으로 계시는 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제가 그 이동통신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그랬는데 뭐 흔히들 보는 뭐 2G부터 3G, 4G, 5G 뭐 밑에 보시면은 뭐 표준이 있고 주로 기술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대부분 아는 표준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싶은 말씀은 세컨 제너레이션은 정부가 리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전화기 자체가 모자르니까 뭐 무선 전화기의 어떤 보급이라든지 이런 개념이고, 자 3G하고 4G는 이제 드라이빙 포스가 사업자에서 디바이스 쪽으로 바뀌죠. 그래서 3G 때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아마 여러분들 아마 해당 사항이 없는 젊은 세대도 계시겠지만 그 3G 스마트폰 이전에는 주로 휴대폰을 먼저 사는 게 아니라 사업자를 먼저 선택을 했어요. 예를 들면 난 SKT로 가입할래? KT로 가입할래? 그 이유가 캐리어들이
그 디바이스 쪽을 피처폰이라고 그때 얘기하잖아요. 피처폰에다가 굉장히 그 SKT만의 장점을 넣은 어떤 그런 피처를 집어넣어놓고 주문자 생산을 통했거나 뭐 저기 디바이스 벤더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팔게 만들어서 그런 서비스를 유도하게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업자가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업자 쪽으로 선택을 하죠.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이제 갑과 을이 바뀌게 되는데 요즘은 그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추세가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디바이스를 먼저 선택합니다. 애플을 서포트하는 사업자가 누구지? 그러면 그 사업자로 가는 거예요. 바뀌었죠. 4세대 때.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5세대입니다. 5세대 때 어떻게 바뀔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이거를 예측하기에 뭔가 융합이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여러분 애플이나 뭐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 보면은 제가 엊그저께 그 학부 학생들한테 이렇게 한 그 100명 정도가 있는데 물어봤어요. 애플 가진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랬더니 손을 들어요. 안드로이드 갖고 있는 사람 손을 들더라고요. 봤더니 제 생각과는 다르게 안드로이드가 2배가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거꾸로였거든요. 학생들 젊은 시대 때는 애플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애플이든 안드로이드 폰이든 지금은 이제 천하통일이잖아요. 애플 뭐 그다음에 G5 뭐 S6 뭐 7 뭐 이런 식으로 갤럭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5G에서는 이 유저 리딩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그 좋아하는 집단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번 MWC 2016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스마트폰이 허브 역할을 하잖아요. 뭐 삼성도 그렇고 뭐 SKT도 마찬가지고 주로 뭐 예를 들어 VR이다 그러면은 저기 스마트폰을 껴가지고 VR의 허브를 만들잖아요. 결국 스마트폰이 이제 뭐 통신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의 어떤 허브 기능을 한다. 그렇죠? 그 G5 같은 경우는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 카메라 찍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뭘 뺐다 꼈다 하면서 새롭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5G에서는 분명히 5G가 지금 익스펙트 하고 있는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의 방향에 따라서 그것이 사업자와 디바이스 벤더들이 어떻게 그 버티컬 마켓을 공략하느냐. 예를 들면 내가 차에 미쳤습니다. 차에 미치광입니다. 저는 차하고 통신하고 하는 그런 분야에 굉장히 그 관심이 많다고 한다면 어떤 디바이스가 애플 뭐 이런 S6 이런 제너럴 디바이스가 아니라 그거를 기반으로 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하드웨어 애드업하는 장치들이 차량과의 통신과의 어떤 그 특화되어 있는 그러한 쪽의 애플리케이션에 강점이 있다면은 아마 그쪽 유저들은 그 디바이스를 사는 거를 망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이 정도로 하고요. 뭐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제 4세대에는 이제 모바일 트래픽 굉장히 익스플로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트래픽이 늘어간다 하더라도 트래픽을 느는 트래픽만큼 아무리 잘 그 서포트를 한다 하더라도 수익하고 리니어하게 비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4G에서는 지금 현재 리미테이션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기술적인 거는 뭐 오늘 기술 얘기를 어떤 방향성만 얘기를 하니까 5G에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떠한 특징이 있는 것인가 4G랑은 다르게 그거를 지금 슬라이드가 3장이 있는데 뭐 그 3가지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MBC 뉴스에서 그 찍은 사진 2005년도에 바티칸 시리의 그 교황이 마련하는 그런 성베드로 광장이죠. 거기에 이제 똑같은 위치에서 5년하고 13년하고 찍은 건데 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2005년도에는 뭐 지금 뭐 피처폰 여기 하나 정도 둘 정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13년도에는 뭔가를 다 들었습니다. 지금 다 들었는데
이거를 기술하는 사람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가 보이냐는 말이죠. 아, 야, 저 디바이스 무지하게 많이 팔아먹었구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전화 통화를 안 하고 뭔가를 찍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죠? 찍어요. 찍는데 이게 사진을 찍는 건가? 아니야, 영상을 찍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은 거를 가지고 내 휴대폰에다 저장만 해놓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혹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서 중계를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죠. 그러면 기술이나 사업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슬라이드가 가리키는 것이 첫째, 기존의 보이스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영상이나 이런 대단히 빅파이프, 굉장히 브로드밴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5G에서는. 두 번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달라붙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뭐 1km당 뭐 200가입자가 뭐 동시에 하는 뭐 그 정도 수준 갖고는 어림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는 맨 위에 있는 것처럼 브로드밴드하고 그다음에 매시브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5G에서는 지금 이제 두 가지 키 이슈가 다시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달라붙고 또 하나는 굉장히 빅파이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빅파이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요 전 시간에 이제 28기가도 얘기를 했지만 이 정도 되는, 예를 들어 스타디움 솔루션이나 뭐 이런 정도의 솔루션에 모두 다 이런 빅파이프를 쓰고자 한다 하면 이게 과연 지금 주파수 경매로 하는 그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가지고 그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 완전 초고주파 위쪽으로 올라가서 굉장히 큰 밴드위스 1기가, 2기가, 3기가짜리의 어떤 그런 빅파이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리얼타임 리모트 컨트롤인데 2015년에 MWC 에릭슨에서 나온 건데요. 지금 왼쪽이 바르셀로나고 오른쪽이 그 스톡홀름에 있는 그 굴착기입니다. 그 왼쪽에서 이 사람이 지금 에릭슨 스텝이고요. 여기가 커스터머인데 그 VR을 통해 가지고 실제 여기서 리모트 컨트롤을 하면 오른쪽에 스톡홀름에 있는 저 굴착기가 굴착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타임 딜레이가 있다고 그러면 저 굴착기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컨트롤이 늦는다 그러면 사고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네트워크 쪽에 딜레이가 거의 없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굉장히 하이 릴라이빌리티여야지만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특징이라고 보면 지금 이렇게 로우 레이턴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지금 무선 구간이 LTE가 20ms 정도 되는데 지금 5G에서의 그 스펙은 1ms입니다. 1ms. 이건 15년 얘기고 올해 가봤더니 에릭슨이 더 발전을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왼쪽은 똑같고 오른쪽은 뭐냐면 오른쪽은 로봇 암 가지고 그 나사를 박는 겁니다. 스톡홀름에서 나사를 박는데 왼쪽에 있는 그 컨트롤러의 햅틱을 이용을 해가지고 스톡홀름에서 나사가 윙하고 로봇 팔을 윙하고 움직일 때 바르셀로나에서 제 손에 이렇게 햅틱으로 다라락 하는 어떤 느낌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굴착기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빠른 그러한 어떤 그 예를 들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얘기하는 거는 결국 로우 레이턴시, 5G로 가면은 4G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창출하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원동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냥 매시브 커넥티비티인데요. 이거 누가 저한테 보내줬어요. 읽어봤더니 내가 어떤 사람을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그 사람은 스마트폰도 안 갖고 있고 태블릿도 안 갖고 있고 랩탑도 안 갖고 있더라. 그냥 오로지 그냥 뭐 한 곳을 응시하면서 커피 마시는데 마치 사이코패스 같더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 스타벅스 같은데 괜히 그냥 멍하게 있으면은 그 엉뚱하게 오해를 받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세요. 어디 나가면 학생도 그렇고 거의 모든 데에서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디바이스를. 그 올해 이제 1월달에 그 CES에서 나온 자료인데 2022년도가 되면 패밀리당 그 오브젝트 커뮤니케이션하는 디바이스가 500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숫자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말씀드리는 건데 5G가 기존 4G하고 다른 거는 지금까지는 브로드밴드만 맨날 강조했어요. 굉장히 빠르다. 뭐 LTE는 뭐 예를 들어 75Mbps급이지만 5G는 1기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는데 지금 기술적인 관점에서 로우 레이턴시하고 매시브 커넥티비티 이 두 가지는 4G하고 완전히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K1, K2, K3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이거는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ITU라는 데에서 5G를 정의를 할 때 세 가지 유스티지 시나리오가 있다. 첫 번째 빨라야 되고 두 번째 고신뢰로 굉장히 그 반응 속도가 빨라야 되고 위에 거는 속도 비트레이트가 빠른 거고 두 번째 거는 반응 속도가 빠른 거고 여기서 반응 속도라 하면 예를 들면 전화 통화에서 100ms 이상 되면 통화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 ITU에서 정의하는 게 100ms 이상 되면은 전화 통화 못 합니다. 답답해서 못 하는 거죠. 촉각이요, 촉각. 촉각 센싱 하는 게 미리세코다입니다. 미리세코다. 그래서 ITU에서 얘기하는 것이 촉각, 그 텍타일 인터넷이 가능하게 하는 스펙이 뭐냐? 네트워크를 포함해서는 얘기 안 하고 무선 구간에서 1ms야 된다.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수가 달라붙어야 된다라는 건데, 요 굉장히 많은 수가 100만 개 per 스퀘어 킬로미터니까 1m 바이 1m에 1m 바이 1m의 디바이스 한 개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지금 실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외, 아웃도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셀룰라 환경에서 지금 바깥에 나가면 5세대 이동통신이 커버를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캐파시티가 1m 바이 1m의 면적에 하나의 통신 디바이스가 있을 때 그놈을 다 커버해야 되는 그런 용량을 제공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시나리오가 있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대응되는 그런 그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가비트 인어 세컨드,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빨리 보내는 건 당연히 인핸스드 모바일 브로드밴드 영역일 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에서 미터링이라든지 뭐 자기 애완동물, 그렇지, 프랑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애완동물의 뭐 그 위치라든지 이런 추적을 가끔가다 보내준다든지 뭐 이런 서비스들, 그런 거는 빠를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 도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수용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LTE를 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밴드위스 작은 데서 어쩌다가 통화하면 되고 배터리 뭐 10년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셀프 드라이빙 카라든지 그다음에 미션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어 화재가 나가지고 불을 꺼야 되는데 로봇을 안에다 집어넣었죠. 바깥에서 VR을 가지고 화재 현장을 보면서 사람이 있다 없다 불을 끈다 뭐 이런 액션을 만약에 한다 그럴 때 중요한 거는 빨라야 되고 미션 크리티컬 반드시 릴라이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 또 다른 기술적인 요구 사항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축이 있습니다. 이걸 디멘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4세대 이동통신까지는 원 디멘전이었죠. 1차원적이었지만 5세대에는 완전히 3차원적인 디멘전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각도가 곱하기 2가 아니라 3승으로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잡도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의 그 팽창 속도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세 가지 형식으로 UCG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가장 상위적으로 볼 때는 그 피크 데이터 레이트가 20기가 bps까지 제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유저 익스피리언스 데이터 레이트는 이건 뭐냐면 지금 셀룰라 환경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셀룰라 환경은 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mbps LTE를 한다, 300mbps를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그 기지국이 모든 리소스를 다 한 사람한테 줬을 때 얘기죠. 300mbps가. 그러면 300mbps를 10명이 쓴다 그러면 30mbps 짜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차 같은데 그 지하철 같은데 타고 갔을 때 역에서는 잘 되다가 역 간에서 스트리밍 비디오 볼 때 여러 사람이 볼 때 깨지거나 느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그 파이프를 나눠 쓰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지만 지금 5G에서는 미니멈,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미니멈 개인별로 100mbps 이상은 제공을 해야 된다.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스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나머지 주파수 효율이나 지금 우리나라는 300km/h인데 중국은 지금 그 500km/h 그 KTX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빌리티까지 제공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레이텐시, 그 다음에 오늘 IoT니까 IoT 디바이스는 100만 개, 평방 킬로미터당 100만 개를 그 제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표준은 언제 완성이 되냐? 표준은 2020년도에 ITU에서 표준이 완성이 될 예정이고요. 이 그래프는 그 지금 ITU 문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IMT2000이 3세대 이동통신이고요. 그 다음에 IMT 어드밴스드가 4세대 이동통신이고 IMT2020가 5세대 이동통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는 LTE는 IMT 어드밴스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비전이라는 다큐먼트가 완성이 되고, 그러니까 4세대 이동통신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하고 이런 비전이야라고 정의하고 나서 9년이 걸려서 실제 디플로이가 됐습니다. 근데 3세대는 15년이 걸렸고요. 4세대는 9년이 걸렸고 지금 비전 다큐먼트가 2015년에 완성이 됐고 2020년도에 디플로이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5세대 이동통신은 앞으로 5년, 그러니까 이미 이제 15년 지났다면 5년 만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년, 9년, 5년 굉장히 빨라지죠. 그러니까 기술하는 사람들 굉장히 바쁩니다, 사실은. 자, 그냥 요거는 그 TIA 화이트 페이퍼라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업자들한테 5G 이동통신에 대한 설문을 했습니다. 그때 질문이 뭐냐면 뭐 노스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뭐 이런데 아프리카 이런 다 통해 가지고 5G 디플로이먼트 그러니까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시장에다 까는 거를 누가 시장을 리드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대부분이 71%가 아시아다. 여기 아시아는 사실 뭐 한중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중국도 사실은 5G에 대해서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일본은 세모고요. 한국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하죠. 여기에 한중일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유럽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 아까 제가 그 5G의 기술적 특징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3가지 중에서 5G에서 가장 큰 드라이빙 포스가 뭐냐 했더니 역시 이건 오퍼레이터들의 대답이기 때문에 역시 대답은 뭐냐면 빨라야 된다라는 거죠. 상당히 빨라야 된다. 그 다음이 뭐냐 하면 IoT입니다. 그 다음에 IoT. 빨라야 되는 것과 IoT가 거의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돈이 보이는 거고 실제 유럽이나 중국은 빠른 것보다는 IoT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예, 나머지 로우 레이텐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굉장히 그 매력적인 서비스는 그러면 실제로 무선 구간은 그렇게 1ms로 맞춘다 하더라도 네트워크라는 거는 라우팅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그
텍타일 인터넷 스펙에 맞추겠느냐,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기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로우 레이턴시 서비스가 가장 늦게 나타날 것이다. 기술적으로 가장 난이도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그 VR 같은 거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해보면은 이게 굉장히 어트랙티브한 서비스는 분명히 맞는데 실제 시장에서 얼마큼 마켓에서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또는 일찍 돈이 보일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좀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터페이스인데요. 인터페이스는 이거는 지금 LTE하고 와이파이는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5G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시나리오가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세 가지를 다 만족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죠. IoT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로라도 있고 NB-IoT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굉장히 네로밴드잖아요. 기존의 LTE는 굉장히 헤비하기 때문에 그 헤비한 모뎀을 어떻게 IoT에다가 $5 이하짜리 디바이스에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기술 자체는 다를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5세대 이동통신은 하나의 에어 인터페이스가 천하통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에어 인터페이스가 종합적으로 유니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뎀은 같이 만들 때 필요하면 이거, 아니면 전용 모뎀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스몰 셀이 중요하다. 그런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남았지만 그 이네이블링 테크놀로지는 그냥 제목만 보고 넘어가죠. 일단 모든 사업자, 모든 기술하는 사람들이 5세대 때에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매시브 미모입니다. 그러니까 안테나를 굉장히 많이 써서 3디멘셔널로 빔 스페이싱, 빔 포밍을 하는 테크놀로지. 이거는 거의 그 모든 쪽에서 다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언라이센스 밴드하고 라이센스 밴드하고 같이 활용하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 로우 레이턴시 문제가 있고, 지금 여기는 IoT 관련된 분들이니까 IoT는 기본적으로 디바이스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 디바이스가 원래 기지국이라든지 이런 쪽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현재의 지금 쓰고 있는 메커니즘을 하게 되면은 효율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200개의 디바이스가 있는 기지국하고 2만 개의 디바이스가 있는 기지국하고 그러니까 업링크 쪽에 어떤 그 랜덤 액세스를 위해서 내가 뭔가 통신의 길을 잡아야 되는데 그 통신을 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같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상당히 그 에피션트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수반된 시그널링에 관련된 것들, 꼭 굳이 이게 커넥션 오리엔티드해서 지금처럼 통신하려면 지금부터 통신 할까 말까 예스 노 퀘스천 주고받고 통신 셋업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통신 언제 그런 거 하냐라는 거죠. IoT에서 그렇게 했다가 날 샌다라는 거죠. 커넥션 리스 없게 다이렉트 커넥트 해가지고 안 되면 그만, 아니면 다음에 한다든지 이런 식의 완전히 새로운 기법들이 이제 표준화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결국 짧은 시간이라서 그 5G 기술은 지금 이 그림은 이제 빠르다, 뭔가 빠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건데, 결국 5세대 이동통신은 레볼루션하고 이볼루션의 병합이겠죠. 여기서 여러분들 3G는 CDMA 테크놀로지고 그 다음에 4G는 LTE 테크놀로지인데 LTE는 OFDM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CDMA하고 OFDM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거든요. 그러면 5G는 OFDM 말고 다른 테크놀로지를 쓸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현 시점까지 3GPP의 그 움직임을 보면 아직까지 OFDM은 상당히 건재할 것이다. 그래서 IoT라든지 하이 릴라이빌리티, 로 레이턴시에 맞는 어떠한 새로운 그 뉴 웨이브 폼도 결국 OFDM 계열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회사가 얘기하는 유니파이드 뭐 프레임워크라든지 스트럭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떠한 그 OFDM 구조 하에서 시나리오에 맞는 매트릭을 달리 가져가는, 예를 들면 밴드위스를 달리 가져간다든지 그 뭐 CP 타임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이러한 어떤 매트릭을 바꾸되 실제 OFDM은 그대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지금 LTE의 어떤 그 이볼루션하는 부분, 하지만 항상 길은 새로운 길은 뉴rat인데 이 뉴rat은 결국 IoT 디바이스 같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기존의 LTE 가지고는 너무 헤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라디오 테크놀로지가, 액세스 테크놀로지가 나올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빌로우 6기가 6기가 이하 대역에서의 어떠한 기술은 커버를 못 하는데 28기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28기가 대역은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이기 때문에 상황이 틀립니다. 그때에 관련된 어떤 기술이 LTE가 여전히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에서도 워킹할 것이냐, 워킹해야 하겠죠.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5G 키 서비스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뭐 책에 나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지만 앞에 뭐 박 원장님이 워낙 그 리얼하게 설명해 주셔서 슬라이드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이게 다고요.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이 올라와 있어서요. 예, 좀 크리티컬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을 누가 해주셨어요? 예, 5G에 대한 국내 사업체 대응 전략이라 하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그 밀리미터 웨이브 쪽을 선도해야 된다. 그 선도라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은 시간 문제지 가야 될 것이다라는 컨센서스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에 관련된 기술을 먼저 디플로이를 하고 먼저 시작하는 쪽이 그 표준 IPR이라든지 또는 그 제품 경쟁력이 더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CDM의 이후 성공 사례가 없는데 와싱턴에서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지요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CDMA 같은 것들을 한 군데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5G 표준도 그렇고 3GPP의 표준도 이제는 독보적인 표준이 아니라 협력하는 표준 체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그 기관 또는 인더스트리 연구기관 쪽에서 어떠한 실제 기술을 갖고 있느냐, 요소 기술을 갖고 있느냐가 전반적인 어떤 그 승패의 갈림길 아닌가 생각하고요. 3GPP에서 주도를 한다라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3GPP는 아마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인더스트리가 주도를 하지 애트리 같은 리서치 인스티튜트이 주도를 하는 데가 아닙니다. 사실은 기술 분야로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도 뭐 FD미모라든지 이런 쪽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거를 표준 IP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보 R&D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있나요? 뒤에 있나요? 아니요, 그 위에 지금 갑자기 3G가 아니라 5G 기술 성숙 시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20년도에 표준이 나오지 않습니까? 표준이 2020년도에 그 IT 표준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보통 표준 나오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칩 나오고요. 막 이런 부분들인데
그거는 가장 그 선도적인 쪽의 얘기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숙한 거는 거의 5년에서 10년 사이를 봐야지 되죠. 그러니까 2025년에서 2030년 정도는 봐야지 그 기술 시장이 그 롱테일이니까 이게 완숙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외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지금 LTE가 거의 그 커버리지를 다 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 상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 선도적인 입장,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장을 끌고 나가려는 목적이고 실제 마켓은 생각보다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10년 텀으로 움직인다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